오늘 시어머니 박정순의 만행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강아지 복남이에게 양파를 먹여 죽이려고 한 것도 모자라 보신탕 집에 넘겼습니다. 불치병을 앓고 있어 임신이 어려운 저 때문에 복남이가 죽음의 문턱 앞에 있어요. 냉장고 정리하다가 남은 양파 있길래 준 거야. 사람이 주면 고맙다 하고 받아 먹어도 모자랄 판에 개 따위가 응급실이라니? 참 세상이 말세구나 말세야. 그리고 얘야, 무당한테 다시 물어봐도 똑같이 말하더라. 그 개한테 애기 복이 다 빨려 나가서 임신이 안 되는 거래. 그 짐승 빨리 처리해야 손주가 들어선댄다. 제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그걸 망각한 시어머니의 만행에 저는 결국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박지은입니다. 저에게 작년 한 해는 죽을 만큼 힘들었던 지옥 같은 시간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제 삶에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기도 합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이 이야기에 대해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남편 김민주는 37살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를 처음 만난 건 3년 전 여름이었어요. 제가 서울 구로구 S빌딩 11층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날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한참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었는데 제 곁에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무거우실 텐데 제가 같이 옮겨드릴게요. 김민준이었습니다. 차분한 말투로 제게 말을 걸어온 그는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점심시간 내내 저희를 도와 무거운 짐을 옮겨주었습니다. 짐을 다 옮기고 제가 그에게 말했어요. 오늘 너무 감사드렸어요. 저는 11층에 새로 개업한 변호사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의뢰하실 일 있으시면 언제든 편히 오세요. 그러자 그가 대답했죠. 아니에요. 제가 도움을 드려서 기쁘네요. 저는 같은 빌딩 7층 마케팅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준 과장입니다. 앞으로 오며 가며 자주 뵙겠네요. 그는 저에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첫 만남이었어요. 그 이후로 오고 가며 그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가끔 점심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와 연애하는 1년 동안 하루하루 매우 행복했습니다. 저에게 헌신하며 아낌없이 애정을 표현하는 김민준을 보며 이런 사람이 내게 찾아오다니 나는 정말 복받은 여자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와 함께하는 미래는 어떨까? 기대되면서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저에게는 불치병이 있습니다. 변호사 공부를 한참 하고 있던 20대 중반 알 수 없는 복통으로 병원을 찾아갔어요. 여기저기 정밀 검사를 받고 일주일 뒤 엄마와 함께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제게 그러시더군요. 임신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자연 임신은 매우 어렵습니다. 난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건강한 줄만 알았던 제가 다낭성 난소증후군 진단을 받을 줄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아기를 꼭 낳고 싶었거든요. 평범한 가정을 꾸려 오순도순 살아가는 게 제 삶의 목표였는데 그 평범함이 제게는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방에 틀어박혀 밥도 먹지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던 어느 날 답답한 마음에 산책을 나섰습니다. 나무 위에 주황색, 빨강색 알록달록한 낙엽을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골목 모퉁이에서 한 아기 강아지가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기 강아지 몸 곳곳에는 상처가 있었고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은 것처럼 삐쩍 말라 있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아기 강아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경비실로 찾아갔죠.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께서 그 강아지 주인 없이 떠돌아다닌 지 며칠 됐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부둥켜 안겨 있는 하얀 아기 강아지는 애처롭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해는 지고 있고 날씨는 으슬으슬 추웠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를 어떻게 다시 길에 놓고 가나요? 그래, 일단 집으로 데려가자. 저는 그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서 일단 닭가슴살을 삶아서 물과 함께 줬어요. 허겁지겁 먹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 강아지는 슬픈 내색 없이 밥을 다 먹고 꼬리를 흔들며 제게 왔어요. 마치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저는 그 강아지를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우리 강아지 아픈 곳 없이 건강하네요. 그런데 내장칩이 없는 걸로 보아서 주인이 버리고 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경우는 강아지 보호소나 유기견 센터에 연락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수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강아지를 데리고 강아지 보호센터로 갔어요. 설명을 드리니 이렇게 주인이 버리고 간 강아지가 일정 기간 내에 입양해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설명을 듣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저를 바라보는 아기 강아지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런데 지은님께서 이 강아지를 입양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기 너무 건강하고 예쁜데 주인이 버리고 간 게 저도 너무 이해가 안 되네요. 강아지 보호센터 최 실장이 말했습니다. 순간 고민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입양을 한다고 하면 좋아하실 것 같았지만 한 생명을 데려온다는 건 끝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이 모든 설명을 듣고 있는 강아지는 제 다리 밑에서 저를 올려다보며 눈을 꿈뻑꿈뻑 감았어요. 그 눈빛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네. 제가 데려가서 키워볼게요. 저는 강아지를 제 다리 위로 올려 쓰다듬으며 최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아지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지만 생명은 소중하잖아요. 버림받은 강아지이지만 지은님께서 사랑으로 잘 보듬어 주신다면 우리 강아지가 상처도 정말 잘 극복할 거예요. 최 실장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강아지에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복남이. 우리 집에 굴러들어온 복덩이라는 뜻이에요. 그날 이후 저희 집은 복남이 덕분에 웃음이 끊기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 옆에서 곤히 자고 있던 복남이는 제 볼을 핥았고 공부를 끝내고 침대에 누우면 저를 따라 침대에 올라와 놀아달라며 애교를 부렸죠. 이렇게 제 하루의 시작과 끝은 모두 복남이었습니다. 김민준도 복남이를 사랑해줬어요. 데이트를 할 때 가끔 복남이를 데리고 나가 함께 산책도 했습니다. 가끔은 3살 수컷 진돗개는 이런 간식을 좋아한대요. 라고 말하며 복남이의 간식을 챙겨주기도 했죠. 그날도 다름없이 김민준과 복남이와 함께 산책을 했던 날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며 일몰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지은 씨, 김민준이 나긋하게 저를 불렀어요. 저는 그를 쳐다봤죠. 저 많이 부족한데 지은 씨 정말 많이 사랑해요. 저랑 결혼해 줄래요? 빨간색 장미 꽃다발과 반지를 내밀며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청혼에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김민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해줬던 불치병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봤어요. 임신이 어려울 순 있지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혹시 임신이 어렵다 하더라도 저는 지은 씨가 중요한 거지 아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땐 복남이랑 우리 셋이 오순도순 살면 돼요.
김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이 났어요. 그와 함께하는 순간이 행복하면서도 혹시나 아기를 가지지 못하면 어떡하지 항상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김민준이 저를 아껴주는 마음은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민준 씨, 고마워요.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껴안았어요. 그렇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작년 4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찬란한 벚꽃 아래 사랑하는 남편과 저는 100년 가약을 맺었죠. 시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채아가 몸 관리 잘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으니 절대 걱정 마라. 재촉하면 안 되는 게 임신이다. 생명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선물이니 힘든데 억지로 노력할 필요 없다. 시어머니 박정순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가 정말 따뜻한 분인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신혼집에 복남이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복남이 내가 데려가서 키워도 돼. 제게 복남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고 있던 부모님께서는 흔쾌히 알았다고 허락해 주셨어요. 너가 데려온 복덩이. 엄마 아빠가 너랑 복남이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 복남이 데리고 자주 놀러 와야 돼. 엄마는 살짝 눈물을 보이셨어요. 딸 시집 보내는 것도 서운하실 텐데 복남이까지 데려간다고 하니 그 마음은 제가 전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슬프시겠죠? 부모님 뵈러 자주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혼생활은 행복했어요. 퇴근 후 남편과 맥주 한 캔 먹으며 영화를 보는 그 순간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가끔 복남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여행도 갔어요. 그런데 그 행복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8개월이 지났을까요? 저녁 6시만 되면 시어머니 박정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예. 병원 예약은 잡았니? 치료는 언제부터 받을 거니? 한의원도 알아봐야지. 울산에 이 한의원 새벽부터 줄 서서 진료받는 곳이라는데 꼭 가보렴. 서로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하다던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손주, 손주, 손주. 점점 말투도 바뀌셨어요. 네가 그렇게 몸 관리를 안 하고 아침 저녁 일만 하니까 그렇지? 우리 민준이는 하나도 문제 없는데 너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거야. 저는 그때부터 불면증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울산의 한의원. 평일 오전만 진료를 보시는데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로 오전 9시 넘어서 가면 이미 마감이 된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둘 다 직업이 있기 때문에 일정상 가는 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한의원이 이제는 전화 예약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약 오픈 시간이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새벽 5시인데 타이밍을 잘 맞춰 전화해야 예약에 성공한다고 시어머니께서 그러더군요. 내일 새벽 5시다. 너네 둘 다 꼭 알람 맞춰 두고 예약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바늘같이 뾰족한 시어머니의 말에 그날 저는 잠에 들 수 없었어요. 새벽 3시 저는 눈을 껌뻑이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 김민준이 얄미웠어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제게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 같았던 김민준도 이제는 점점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민준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를 거는 사람이 누굴까요? 역시나 시어머니였습니다. 뭐야? 김민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엄마. 알았다니까요. 시간 맞춰 예약할게요. 전화를 끄는 민준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새벽 5시에 한의원 예약 있지 않았지? 늦지 말고 예약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꼭 예약해야겠지? 응, 어제 엄마가 그랬잖아.
손주 보는 게 소원이라고. 예약 못하면 난리 날 거니까 우선 예약은 해놓자. 그의 무심한 대답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결혼 후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신 걸까요? 새벽 4시 55분에 알람을 맞춰두었습니다. 옆에서 복남이가 제 팔을 핥아주었어요. 마치 누나, 힘내하고 저를 위로해주는 듯 했죠. 복남이의 따뜻한 체온에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꿈을 꿨어요. 새하얀 수증기 속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꿈에서 우는 건데 실제로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 같은 기분에 순간 눈을 번쩍 떴습니다. 꿈이었구나. 그런데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큰일 났다. 시계를 보니 오전 7시였어요.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남편을 깨우며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예약한다는 걸 깜빡 잠이. 너 생각이 있는 애니? 내가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 뭘 하겠다는 거야?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복남이가 낑낑거렸어요. 대답 안 해? 아침부터 재수 없게. 걔 낑낑거리는 소리만 들려줄 거면 전화 끊어. 전화는 날카롭게 끊겼어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 소란에 옆에서 자고 있던 김민준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설마 예약 시간 놓쳤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에휴. 내가 아무래도 장남이라 예민하신가 봐. 엄마 친구들은 다 손주 보고 하는데 우리만 안 생기니까 네가 이해 좀 해줘. 김민주는 이 말을 남기곤 출근 준비를 하러 화장실로 갔습니다. 저는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지끈거리며 두통이 왔습니다. 옆에서 복남이가 제 다리 위에 누워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복남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너만 내 편이야. 그치?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임신을 하면 이 갈등이 끝날까요? 이 갈등을 끝내고 싶어서라도 아기를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임신은 더더욱 멀어만졌어요. 지은 씨,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입맛이 없더라도 식사 꼬박꼬박 챙겨 드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께서 걱정 어린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액을 맞고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변호사님, 손님 오셨어요.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손님, 누구? 오후에 예정되어 있는 의뢰인은 없는 걸로 아는데 누가 저를 찾아왔을까요? 문을 열고 제 방으로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어머님, 여긴 말씀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내가 뭐 말하고 와야 하니? 여기 앉아봐라. 날카로운 목소리에 머리가 지끈 아파왔습니다. 용한 무당이 그러는데 집 안에서 강아지 고양이 키우면 애 못 가진다더라.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개털 때문에 알레르기 생기면 어쩌려고. 복남인지 복실인지 개 시골로 보내는 거 어떠니?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정말 곤란해요. 복남이는 제게 가족 같은 강아지예요. 뭐 어쨌든 이거 몸에 잘 드는 한약이라고 하니까 빼놓지 말고 먹어라. 이거 주려고 왔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복남이는 그만 말해. 나 간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으시곤 한약만 툭하니 올려두고 이내 사무실을 나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지만 임신에 계속 실패하자 복남이를 점점 더 노골적으로 미워하기 시작하셨어요. 점심시간, 근무시간 상관없이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걔 아직 키우니? 본가에 다시 보내렴. 무당이 그게 때문에 애가 안 들어서는 게 확실하단다.
라는 말들을 흘리셨어요. 그날은 의뢰인과 상담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전화가 울리더군요. 오늘은 건너뛰시는 줄 알았더니 역시나 시어머니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말씀하셨어요. 내일 점심에 집에 잠시 들리마. 집 비밀번호 8492 맞지? 반찬 좀 해다 줄게. 그러곤 전화를 뚝 끊으시네요. 별다른 말씀 없이 그저 반찬을 가져다 준다는 그 전화가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10분 전, 저는 서류를 작성하고 시계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시계에 점점 마음이 초조해졌어요. 집에 혼자 남겨진 복남이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의 화살이 복남이에게 돌아가고 있어 혹시나 해코지를 하지는 않을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변호사님 괜찮으세요? 김 실장이 물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저희 밥 먹으러 가야 하죠. 저는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으로 집 CCTV를 틀었어요. 방금 막 도착해 보이는 시어머니가 냉장고 정리를 하고 있으셨습니다. 별다른 행동은 보이지 않았어요. 복남이도 거실에 잘 있고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해코지하고 그럴 뿐은 아니지. 저는 그제야 안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몰라 녹화 버튼은 눌러두었어요. 점심을 먹고 저는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의 공판이 있는 날이라 오후 내내 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바로 퇴근을 했어요. 기진맥진이었지만 복남이 간식이 다 떨어져 근처 마트에 들러 복남이 간식을 구매했습니다. 복남이가 좋아하겠지. 비밀번호를 눌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바로 현관으로 나와 반겨주는 복남이인데 오늘따라 조용했어요. 복남아, 그러자 방에서 복남이가 나왔는데 이상하게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뭐야, 오늘 간식 안 줬다고 삐진 거야? 저는 사온 간식을 뜯어 복남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복남이가 먹지 않더군요. 입맛이 없나 걱정을 하며 복남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시어머님께서 준비해 오신 미역국, 갈치조림, 나물 반찬들로 한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 쪽지가 있더군요. 미역국은 데워 먹어라. 그리고 시금치는 임신에 좋다고 하니 꼭 챙겨 먹고. 쪽지 내용은 무심했지만 식탁 위에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 상을 바라보니 시어머님께서도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데 나도 더 노력해 봐야지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오늘 복남이 봤는데 집에 비해 개가 너무 크네. 그래서 애가 생기다가도 많은 것 아니겠니? 임신 준비할 거면 이 개부터 어떻게 좀 처리해라. 불과 1분 전에 했던 제 반성이 무색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목숨보다도 아끼는 복남이를 처리하라고 하시네요. 그 문자를 보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복남이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복남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소파 밑에서 나오지 않는 복남이가 낑낑거렸어요. 복남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 보였고 파르르 떨리는 눈동자가 심상치 않았어요. 얘가 왜 이러지? 저는 복남이의 밥통을 봤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사료를 매일 먹는 복남이가 오늘은 사료를 하나도 먹지 않았습니다. 낑낑거리는 복남이의 신음소리는 1시간 내내 이어졌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복남이를 데리고 바로 동네 동물병원으로 갔습니다. 차 안에서 복남이는 계속 숨을 헐떡였어요. 카시트에 턱을 괴고 가쁜 숨을 이어나가는 복남이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복남아. 금방 도착해. 조금만 참아. 몇 년 동안 한 번도 아프지 않았던 복남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복남이가 한번 크게 경련을 일으켰어요. 복남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마자 엑셀을 밟았습니다. 평소 15분 거리인 동물병원까지 10분 만에 도착했어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복남이를 안고 진료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놀란 수의사 선생님은 얼른 복남이를 진료대 위에 올려놓고 빠르게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복남이의 배를 만져보고 입안을 들여다보고 청진기를 가져다 댔어요. 복남이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보호자님, 복남이 오늘 뭐 먹었나요? 수의사 선생님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침에 분명 사료를 주고 나왔는데 그것도 안 먹고? 가슴이 뛰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보호자님, 사료 말고 다른 음식이요.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은 것 같아요. 수의사 선생님께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복남이가 양파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양파요? 놀란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네, 강아지한테 양파는 독성 음식이에요. 적혈구를 파괴해서 빈혈을 일으키거든요. 이 증상이 심해지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양파라니 저는 절대 복남이에게 양파를 주지 않았어요. 그럴 일이 없는데. 제가 초조한 눈빛으로 손을 떨며 말하니 의사 선생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호자님, 지금 당장 수액 처치하고 해독제 투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심하면 수혈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살려주세요. 저는 진료실 옆문을 잡고 휘청였어요. 안내 직원분께서 저를 부축해 주셨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앉아 복남이를 기다렸어요. 뚝뚝 병원 바닥에 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양파라니 뭐가 잘못된 걸까? 순간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임신 준비할 거면 집에 개부터 처리해라. 설마 아니겠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CCTV를 열었습니다. 그리곤 점심시간 때 녹화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오후 1시 15분 시어머니께서 냉장고에 반찬을 넣고 거실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시어머니께서 가방에서 하얀 비닐봉지를 꺼내셨어요. 그 비닐에서 무언가를 꺼내십니다. 저는 그 장면을 확대해 봤어요. 비닐에서 꺼낸 그 무언가가 바로 양파였어요. 도마 위에서 양파를 썰기 시작했고 그 옆으로 복남이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복남이를 내려다보더니 썰어놓은 양파 몇 조각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곤 죽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복남이가 그 양파를 다 먹을 때까지 복남이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양파를 다 먹은 복남이는 꼬리를 흔들며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양파 큰 덩이 하나를 복남이 입에 직접 넣어줬습니다. 오후 2시 시어머니가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 시어머니께서 복남이한테 일부러 양파를 먹인 거였어요. 정말 100번 양보해 강아지한테 양파가 독이 될 거라는 걸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양파 같은 걸 주기 전에는 강아지가 먹어도 되는 건지 인터넷에 찾아보거나 저에게 물어봤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어머니가 복남이를 빤히 쳐다보는 그 끔찍한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일부러 그러셨을까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러웠어요. 저는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혹시 오늘 복남이한테 사료 말고 다른 거 주셨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아무것도 안 줬어? 시어머니의 거짓말에 고의로 준 게 맞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CCTV에 다 찍혔어요. 저는 지금 복남이랑 병원이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거니? 나보고 살려내라고? 시어머니의 살기 섞인 목소리에 저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고 복남이 어머님이 주신 양파 먹고 지금 상태가 위독해요. 너도 참 유난이지만 그 복남이도 참 유난이구나. 사람이 주는 거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짐승이 그런 것도 가리니? 뭐라고요? 냉장고 정리하다가 남은 양파 있길래 준 거야. 사람이 주면 고맙다 하고 받아 먹어도 모자랄 판에 응급실이라니. 참 세상이 말세구나 말세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개 냄새도 나고 위생적으로 별로 좋지도 않은 것 같아. 이참에 시골집으로 보내버리는 건 어떠니? 시어머니의 계속되는 뻔뻔함에 저는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복남이는 제 가족이에요. 목숨보다 소중하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실 수 있으세요? 가족? 너 지금 가족이라고 했니? 강아지 따위에 정 붙이고 사니까 애를 못 가지지.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을 들을 자신이 없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멍하니 응급실에 누워있는 복남이를 쳐다봤어요. 시야가 흐릿해지고 귀에는 초침 소리만이 들려왔어요. 그때였습니다. 보호자님, 수의사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어요. 선생님, 저희 복남이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고비 없이 넘길 수 있었어요. 복남이가 잘 버텨줬습니다. 오늘 하루 입원하고 내일 오후쯤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남이 잠깐 보고 가셔도 돼요. 저는 선생님을 따라 입원실로 들어갔습니다. 복남이는 수액줄을 꽂은 채 케이지 안에 누워 있었어요.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복남이는 마취 주사 탓에 잠에 들어 있었어요. 복남아, 미안해. 누나가 지켜주지 못해서. 저는 케이지 앞에 쪼그려 앉아 복남이를 쳐다봤습니다. 병원비 수납을 하고 저는 주차장으로 갔어요. 차에 시동을 걸고 한동안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어머니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진짜 맞는 걸까요? 판단이 잘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 김민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디야?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네. 동물병원이야. 왜? 복남이 어디 아파? 저는 김민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복남이에게 양파를 일부러 준 것, 그래서 복남이가 응급실에 실려온 것,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까지 전부요. 김민준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엄마가 좀 그랬네. 나중에 내가 잘 말씀드릴게. 저는 김민준의 책임감 없는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좀 그랬다고? 복남이 죽을 뻔했는데 지금 나만 심각해? 그래서 뭐 복남이가 죽었어? 아니잖아.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마. 그리고 나도 사실 복남이랑 사는 거 불편한데 너가 좋아하니까 참고 사는 거야. 김민준의 대답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솔직히 말할게. 매일매일 산책도 시켜야 하고 집에 냄새도 나잖아. 그리고 임신 준비하려면 그만해. 끊을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임신, 이제는 그 단어에 노이로제가 걸릴 것만 같았어요. 차 안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어요.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민준이 제 편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이 집에서 복남이와 저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도요. 그날 밤 저는 병원 주차장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입원실에 혼자 누워있는 복남이가 가여워서요. 오전 8시 30분 복남이가 많이 나아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자를 받자마자 저는 입원실로 가서 복남이를 살펴봤어요. 수액을 맞으며 저를 바라보는 복남이의 눈빛이 참으로 애틋했습니다. 복남이는 제 손을 핥았습니다. 근데 복남아, 우리 어떡하지? 복남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아픈데도 저를 위로해주는 복남이를 어디론가 처리해버리라는 시어머니, 그리고 그 시어머니 편을 드는 남편 김민준. 이 복남이를 지킬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요. 그날 저녁 복남이는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주는 집에 없었어요.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저녁 먹고 들어갈게. 김민준의 문자였어요. 저는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복남이를 안고 소파에 앉았어요. 복남아, 누나가 너를 지켜줄게. 너가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말이야. 복남이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2주가 지났어요. 복남이는 거의 회복했고 저는 복남이를 더욱 조심스럽게 돌봤어요. 김민준과는 2주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고 밥도 따로 먹었습니다. 그야말로 냉전 상태였죠.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사무실에서 의뢰인과 면담을 끝내고 제 방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사무실이지? 오늘 저녁 같이 먹자.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김민준의 문자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오후 7시 사무실 마감을 하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김민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가 좋아하는 사거리에 있는 레스토랑 가자. 예약해뒀어. 그 레스토랑은 제가 김민준과 처음으로 식사를 한 장소였어요. 가장 좋아하는 식당이기도 하죠. 김민준도 나름 관계를 회복해보고 싶었던 걸까요? 식당으로 가는 내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김민준이 말했어요. 지은아,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서로 너무 날이 선 채로 이야기한 것 같아. 엄마도 잘못한 거 맞고 나도 네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말 그렇게 생각해? 저는 김민준의 그 말을 듣고 그제야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어요. 응, 앞으로는 우리 둘이 잘 해결해보자. 엄마한테도 내가 단호하게 얘기할게. 김민준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니 2주간의 냉전도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은아, 내일 우리 오랜만에 복남이랑 같이 근교로 드라이브나 가자. 응, 좋아. 오랜만에 바람 쐬자. 김민준과 그간 못 나누었던 일상 이야기를 하며 식사를 하니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9시가 되어서야 저희는 집으로 출발했어요. 복남이 기다릴 텐데 먼저 집에 들어가 있어. 나는 회사에 일이 남아서 처리하고 갈게. 김민준은 회사에 다시 들어갔고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내내 마음이 무거웠는데 김민준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 여느 부부처럼 우리도 이런 과정을 겪으며 발전하는 거지. 나도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복남아, 누나 왔어. 그런데 이상했어요. 복남이를 불렀지만 어디서도 복남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도 안방에도 화장실에도 복남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갈 때 분명히 닫아두었는데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CCTV 앱을 열었습니다. 움직임 감지 버튼을 눌렀어요. 오후 7시 30분 제가 김민준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던 그 시각 시어머니가 CCTV에 찍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모습, 미리 준비해둔 목줄을 복남이에게 채우는 모습, 그리고 복남이가 꼬리를 흔들며 시어머니를 따라 나가는 모습까지 모든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아니겠지. 저는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복남이 데리고 어디 가셨어요? 또 CCTV로 훔쳐봤니? 연수 엄마한테 맡겼어. 뭐라고요? 지금 뭐라 하셨어요? 그 집 지인이 시골에서 개 장사하잖아. 너 임신 준비할 동안 잘 맡아줄 거야. 그리고 얘야, 무당한테 다시 물어봐도 똑같이 말하더라. 그 개한테 애기 복이 다 빨려나가서 임신이 안 되는 거래. 빨리 치워둬야 손주가 들어선댄다. 어머님, 복남이 당장 돌려주세요. 지금 당장요. 예, 애 낳기 전엔 어림도 없다. 그게 아니었음 애 생기고도 남았어. 시어머니는 그 말만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복남이가. 엄마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지금 곧장 집으로 오겠다 말씀하시곤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엄마를 기다리는 동안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소 당장 알려주세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러자 곧 답장이 왔습니다. 신고할 테면 해봐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한다고? 아이 못 가지는 거 거두어줬더니 배은망덕하긴. 걔를 자식으로 생각하고 키우고 있으니 그 꼴이지. 30분쯤 지났을까요? 엄마와 아빠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냈어요. 모든 일을 털어놓기에는 한시가 시급했기에 복남이를 찾아달라고 울기만 했어요. 그 외에 무슨 말도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죠. 엄마와 아빠는 저를 진정시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엄마는 우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아빠는 경비실에 다녀온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눈물이 멈추자 엄마가 그제야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어? 저는 여태 있었던 모든 일을 엄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임신 강요, 그리고 복남이에게 양파를 먹인 것, 복남이를 데려간 것까지의 모든 일들을요. 엄마는 눈을 질끈 감으셨습니다. 그리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 지민이 엄마입니다. 복남이를 데리고 나가셨다는데 지금 당장 어디로 보내신 건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곤란하실 거예요. 저희의 변호사인 건 알고 계시죠? 지금 협박하는 건가요? 애가 개나 키우고 앉아있으니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계셨나요?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습니다. 복남이 저희가 다시 데려갈 테니 지금 당장 주소 말씀 주세요. 엄마는 곧 볼펜으로 주소를 적으셨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제천리 848-2번지. 엄마는 주소가 적힌 종이를 제 손에 꼭 쥐어주셨어요. 지민아, 지금 출발하자. 저는 엄마와 함께 경기도 파주로 출발했습니다. 오후 11시가 넘은 시간, 도로는 한산했어요. 쪽지에 적힌 주소에 도착한 저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간판에는 파주 건강탕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심장이 두근댔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보신탕 집이었어요. 인기척 때문인지 가게 안에서 짖는 소리가 엄청 들려왔어요. 들리는 소리만 해도 한두 마리의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마리는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끽 하고 열렸습니다. 잠기지 않은 문이 바람 때문에 살짝 열린 거였어요. 저희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악취에 눈이 찡그려졌어요.
철창 안에 수십 마리의 개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복남이를 발견했어요. 복남아, 복남이는 제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철장에 매달려 꼬리를 흔들며 울부짖었어요. 복남이의 몸에는 벌써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다른 개들과 싸운 흔적일까요? 그때였습니다. 누구세요? 엄마와 제 뒤에서 40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게 주인으로 보였어요. 제가 이게 주인인데요. 서울에서 찾으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려주세요. 무슨 소리세요? 제가 오늘 낮에 비싼 돈 주고 데려왔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제 허락도 없이 데려간 거예요. 저희 집 강아지예요. 저는 휴대폰에서 복남이와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남자 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저희를 흘긋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돈 주고 데려온 거라 안 돼. 최 여사한테 10만 원 주고 데려왔어. 10만 원이요? 저희 엄마는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냈습니다. 여기 10만 원 드릴게요.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순간 남자 사장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00만 원. 100만 원 주면 돌려줄게. 아님 말고. 저는 당장이라도 경찰을 부르고 싶었지만 복남이를 구하는 게 먼저였어요. 알겠습니다. 100만 원 드릴게요. 저는 당장 1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남자 사장은 웃으며 계좌를 확인하곤 철창 문을 열어줬어요. 좋은 물건인데 아쉽다. 이놈 잘 가라. 생명에게 좋은 물건이라니 치가 떨렸습니다. 복남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저는 복남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복남이도 제 품에서 계속 낑낑거렸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복남이를 데리고 그 건강탕 집을 나서는 순간 철창 안에 갇혀있는 수많은 개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저 개들은 무슨 죄일까요? 저는 차로 돌아와 복남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리에 물린 상처도 있었고 귀에서 살짝 피도 났어요. 엄마와 저는 근처 24시간 동물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복남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였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울 본가에 도착하니 시간은 오전 7시였습니다. 하루가 꼴딱 넘어가 있었어요. 그제야 저는 휴대폰을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 8통, 남편 김민준의 전화였어요. 그리고 문자 한 통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래. 복남이 잘 찾았어? 저는 더 이상 휴대폰을 쳐다도 보기 싫었습니다. 저는 복남이와 거실에 누워 깊은 잠에 들었어요. 악몽을 꾸었습니다. 또 시어머니가 복남이를 데려가는 장면, 철창에 갇힌 개들이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장면. 꿈에서 깨자마자 복남이를 찾았습니다. 바로 제 옆에서 곤히 잠을 자고 있었어요. 식은땀을 닦아내며 저는 결심했어요. 하루빨리 이혼해야겠다고요. 그리고 이혼만으로 끝내면 안 되는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제 옆에 왔습니다. 깼어? 응. 엄마, 나 못났지? 너가 왜 못나? 절대 아니야. 이혼할 거면 당장 해. 그리고 형사고발도 하고 싶음해.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복남이는 풀이 죽어 있었어요. 하마터면 저는 복남이를 영원히 잃을 뻔했어요. 친정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남이는 여전히 낯선 사람을 보면 움츠러들고 현관문 소리만 나도 불안해했어요. 불안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시어머니가 찾아와 복남이를 데려갈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그동안 김민준에게서도 여러 번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아, 만나서 얘기하자. 이것 때문에 이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장을 보내는 걸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요. 이혼 절차는 굉장히 순조로웠습니다. 제 직업이 변호사이지만 이런 일들에 제 직업이 쓰일 줄 상상도 못했어요. 증거를 모아두는 습관 덕분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제 이혼 소송을 진행해준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그 시어머니 박정순이라는 사람 끝까지 정신 못 차리던데요. 뭐 무당이니 뭐니 얘기하면서 불리한 진술만 계속해 주셔서 유리하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이혼 소송은 끝났지만 저는 지금 하나의 소송을 더 진행 중이에요. 바로 그 보신탕집, 개를 불법적으로 사들여서 보신탕을 하는 그 주인을 상대로요. 그때 100만 원을 이체했던 기록부터 모든 자료들을 모아 그 사장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집 사장이 동네 개들을 납치한 정황도 있더군요. 동물보호법 위반, 절도물 취득죄, 공갈죄까지 죄명이 엄청났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그냥 돈을 주고 산 거라니까요. 법정에서도 그 사장은 억울하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지만 판사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명백히 절도된 동물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취득했고 반환 조건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 것은 물론 강아지를 절도까지 했습니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아참, 저는 시어머니도 형사 고소했습니다.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동물학대죄로요. 시어머니 또한 끝까지 며느리 집에 간 게 무슨 죄냐고 하셨지만 법은 명확했습니다. 허락 없이 타인의 반려동물을 무단으로 처분한 것은 엄연한 범죄였으니까요. 이 사건은 언론에 보고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죠. 변호사님, 저희 시어머니도 제 고양이를 버리셨어요. 전 남편이 제 강아지를 때렸는데 이런 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수많은 의뢰인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겪는 법적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려동물 가족법률지원센터를 만들기로요. 센터를 오픈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했고 200명이 넘는 의뢰인들을 만났어요. 실제로 구조한 동물만 해도 50마리가 넘습니다. 불법 번식장, 유기동물 밀매, 학대. 생각보다 많은 동물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변호사님 덕분에 우리 뽀삐를 되찾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동물 전문 변호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복남이가 제게 준 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사명이었죠. 복남아, 네 덕분에 누나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 고마워. 복남이는 제 얼굴을 핥으며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어요. 저는 내일 또 다른 복남이를 구하러 갑니다. 법정에서 그리고 현장에서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말 못하는 생명들을 위해 노력할 거예요. 이것이 복남이와 제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입니다.